상상력은 인간이 가진 가장 강한 힘이다. 상상력은 현실보다 먼저 존재한다. 상상력은 현실의 그림자가 아니다. 오히려 현실이 상상력의 뒤를 따라온다. 우리는 흔히 현실을 단단한 것으로, 상상은 흐릿한 것으로 구분한다. 눈에 보이는 것은 믿고 보이지 않는 것은 가볍게 여긴다. 그러나 메리 셸리가 바라본 세계에서 이 순서는 언제나 반대였다. 현실은 이미 굳어버린 결과이며 상상은 아직 형태를 갖추지 않은 시작이다. 인간은 주어진 세계 안에서만 사는 존재가 아니라 그 세계를 다시 설계할 수 있는 사고의 힘을 가진 존재다. 아직 존재하지 않는 것을 떠올릴 수 있다는 능력은 인간을 근본적으로 다른 존재로 만든다. 인간은 눈앞에 없는 장면을 마음속에서 먼저 펼칠 수 있고 경험해보지 않은 감정과 결과를 사고 속에서 미리 살아볼 수 있다. 메리 셸리는 이 능력이야말로 인간을 인간답게 만드는 가장 강력한 힘이라고 보았다. 상상력은 단순한 공상이 아니라 인간 사고의 출발점이며 모든 변화의 근원이다. 지금 우리가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세계의 구조 역시 한때는 존재하지 않았다. 제도와 규칙, 기술과 윤리, 질서와 기준은 처음부터 완성된 채 주어진 것이 아니다. 누군가는 현재의 조건을 바라보며 다른 가능성을 떠올렸고 그 상상은 질문이 되었으며 질문은 언어가 되었고 언어는 행동으로 이어졌다. 그렇게 상상은 현실을 밀어 올렸다. 현실은 상상에 의해 만들어진 흔적의 집합이다. 메리 셸리가 말한 상상력의 본질은 바로 이 선행성에 있다. 상상은 현실을 흉내내지 않는다. 상상은 현실보다 먼저 도착한다. 인간은 지금의 한계를 인식하면서도 그 한계 너머를 사고할 수 있다. 바로 이 능력 덕분에 인간은 환경에 순응하는 존재를 넘어 환경을 변화시키는 존재가 된다. 상상력은 인간을 현재에 묶어두지 않는다. 그러나 상상력은 늘 불안정한 자리에 놓인다. 상상은 아직 증명되지 않았고 결과를 보장하지 않으며 숫자로 측정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상상은 언제나 의심의 대상이 된다. 그게 가능하겠어? 현실적으로 말해봐. 이런 말들은 상상력을 현실 아래에 두려는 태도에서 비롯된다. 메리 셸리는 이 태도가 인간의 가능성을 가장 먼저 갉아먹는다고 보았다. 상상을 억누르는 사회는 결국 스스로의 미래를 억누르게 된다. 상상력은 인간에게 불편함을 준다. 기존의 질서를 흔들고 당연하다고 여겨온 기준에 균열을 낸다. 그래서 상상은 환영받기보다 경계의 대상이 된다. 그러나 상상이 불편한 이유는 그것이 지금의 세계가 완전하지 않다는 사실을 드러내기 때문이다. 완벽한 세계에는 상상이 필요 없다. 상상은 결핍의 증거이며 동시에 변화의 신호다. 상상력은 인간의 자유가 가장 선명하게 드러나는 영역이기도 하다. 인간은 육체적으로는 많은 제약을 받지만 사고만큼은 어디에도 묶이지 않는다. 어떤 상황에 놓여있든 인간은 생각할 수 있고 떠올릴 수 있으며 다른 가능성을 상상할 수 있다. 메리 셸리는 이 사고의 자유를 인간에게 주어진 가장 강력한 권리로 보았다. 누구도 대신 상상해줄 수 없고 누구도 대신 떠올려줄 수 없는 영역. 상상은 철저히 개인의 내면에서 시작된다.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상상력은 두려움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상상은 통제하기 어렵고 예측할 수 없으며 질서 밖으로 흘러나가기 때문이다. 메리 셸리는 인간이 상상력을 억누르려는 이유가 이 통제 불가능성에 있다고 보았다. 그러나 상상을 통제하려는 시도는 곧 사고를 제한하려는 시도이며 그 순간 인간은 스스로를 축소시키게 된다. 메리 셸리에게 상상력은 희망이자 경고였다. 희망인 이유는 상상력이 인간을 앞으로 나아가게 만들기 때문이다. 경고인 이유는 상상력이 인간을 어디로든 데려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녀는 상상력을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태도의 문제로 바라보았다. 상상 그 자체가 선하거나 위험한 것이 아니라 그 상상을 어떤 책임감으로 다루느냐가 인간의 윤리를 드러낸다는 것이다. 상상은 언제나 선택의 출발점이다. 현실을 그대로 받아들일 것인가 아니면 다른 가능성을 떠올릴 것인가. 그 선택은 작아 보이지만 결국 인간의 방향을 결정한다. 메리 셸리는 인간이 가진 가장 강한 힘이 폭력이나 권력이 아니라 상상력이라고 말한다. 폭력과 권력조차도 먼저 상상된 이후에야 현실이 되기 때문이다. 현실은 이미 만들어진 결과일 뿐이다. 인간의 진짜 힘은 아직 만들어지지 않은 것을 떠올릴 수 있는 능력에 있다. 상상력은 인간이 가진 가장 강한 힘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언제나 현실보다 먼저 존재하기 때문이다. 상상력은 인간을 한계 밖으로 데려간다. 인간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수많은 한계 속에 놓인다. 육체에는 크기와 힘의 제약이 있고 시간에는 되돌릴 수 없음이라는 조건이 붙어 있으며 환경은 인간이 선택하지 않은 상태로 주어진다. 인간은 이 조건들을 벗어날 수 없다.
그러나 메리 셸리는 인간이 이 한계들에 완전히 종속된 존재라고 보지 않았다. 왜냐하면 인간에게는 상상력이 있기 때문이다. 상상력은 인간을 물리적 조건 너머로 이동시키는 유일한 힘이다. 상상력은 인간이 지금 있는 자리에서만 생각하게 두지 않는다. 상상은 여기까지라는 말에 반응하지 않는다. 지금의 능력, 현재의 기술, 사회가 허용한 범위, 이 모든 경계선은 상상 앞에서 잠정적인 것이 된다. 인간은 자신의 현실을 인식하면서도 동시에 그 현실을 넘는 장면을 마음속에서 먼저 구성할 수 있다. 메리 셸리는 이 점에서 상상력을 인간의 탈출구로 보았다. 도망이 아니라 확장으로서의 탈출이다. 인간은 상상을 통해 자신이 닿을 수 없는 곳을 경험한다.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장소를 머릿속에서 걷고 겪어보지 않은 고통과 기쁨을 사고 속에서 미리 마주한다. 이 능력은 단순한 위안이 아니다. 상상은 인간의 사고 범위를 넓히고 선택의 폭을 확장한다. 인간은 경험하지 않은 것에 대해 생각할 수 있기에 경험의 폭을 늘릴 수 있다. 메리 셸리는 이 지점을 인간 발전의 핵심으로 보았다. 상상력이 없는 인간은 현재에 갇힌다. 지금의 조건이 전부라고 믿는 순간 변화는 멈춘다. 메리 셸리는 인간이 비참해지는 순간이 바로 이때라고 보았다. 현실을 인식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현실을 유일한 기준으로 삼는 순간 인간은 스스로를 제한한다. 상상력은 이 제한을 느슨하게 만든다. 지금과 다른 상태가 가능하다는 생각만으로도 인간은 움직이기 시작한다. 그러나 상상력의 역할은 단순히 도망치는 데 있지 않다. 메리 셸리는 상상력이 인간을 현실에서 분리시키는 힘이 아니라 현실을 다시 구성하게 만드는 힘이라고 보았다. 상상은 현실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을 재해석한다. 지금의 조건을 그대로 받아들이되 그 조건 안에서 다른 배치를 떠올리는 것. 이것이 상상력의 작동 방식이다. 상상은 인간에게 질문을 던진다. 정말 이것이 유일한 방식일까? 이 질문은 기존 질서를 무너뜨리기 위한 반항이 아니라 질서를 더 나은 방향으로 옮기기 위한 사고의 시작이다. 메리 셸리는 상상력이야말로 인간이 자신에게 질문할 수 있게 만드는 힘이라고 보았다. 질문 없는 삶은 반복일 뿐이며 상상 없는 질문은 나오지 않는다. 상상력은 인간을 시간의 한계에서도 벗어나게 한다. 인간은 과거를 되돌릴 수 없고 미래를 직접 볼 수도 없다. 그러나 상상은 이 불가능을 사고 속에서 가능하게 만든다. 인간은 과거를 재구성하고 미래를 예측하며 아직 오지 않은 결과를 미리 고려할 수 있다. 메리 셸리는 이 능력이 인간의 책임의식을 키운다고 보았다. 미래를 상상할 수 있는 존재만이 미래에 대해 책임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지점에서 상상력은 단순한 가능성이 아니라 의무로 바뀐다. 상상할 수 있다는 것은 결과를 미리 떠올릴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인간은 자신이 만들어낼 변화의 방향을 사고 속에서 먼저 검토할 수 있다. 메리 셸리는 인간이 이 능력을 외면할 때 가장 위험해진다고 보았다. 결과를 상상하지 않은 채 실행하는 힘은 진보가 아니라 폭력에 가깝기 때문이다. 상상력은 인간을 더 넓은 윤리로 이끈다. 자신만의 경험에 갇힌 인간은 타인의 고통을 이해하기 어렵다. 그러나 상상은 타인의 입장을 사고 속에서 체험하게 만든다. 메리 셸리는 공감 역시 상상력의 한 형태라고 보았다. 공감은 감정이 아니라 사고의 능력이며 그 사고는 상상을 통해 확장된다. 인간이 타인을 배려할 수 있는 이유 역시 상상 덕분이다. 상상력은 인간을 고립에서 꺼내기도 하지만 동시에 고립으로 밀어넣기도 한다. 상상은 다수보다 항상 앞서가기 때문에 이해받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메리 셸리는 이 고립을 부정적으로만 보지 않았다. 상상은 대중의 속도에 맞춰 움직이지 않기 때문이다. 인간이 새로운 가능성을 떠올리는 순간 그는 기존의 기준에서 잠시 벗어나게 된다. 이 고독은 상상력의 그림자이자 증거다. 상상은 인간에게 도전장을 내민다. 현재의 자신을 넘어설 것인가 아니면 지금의 안전한 범위 안에 머물 것인가. 메리 셸리는 상상력이 인간을 끊임없이 불안하게 만든다고 보았다. 그러나 그 불안은 파괴적인 것이 아니라 성장의 신호다. 상상은 인간에게 안주를 허락하지 않는다. 더 나은 방향을 요구한다. 상상력은 인간을 한계 밖으로 데려가지만 무책임한 자유를 주지는 않는다. 그 힘은 인간을 확장시키는 동시에 시험한다. 인간이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가 아니라 어디까지 가야 하는지를 묻는다. 메리 셸리에게 상상력은 능력이 아니라 판단의 출발점이었다. 상상은 인간을 자유롭게 하지만 그 자유는 반드시 선택의 무게를 동반한다. 인간은 상상함으로써 한계를 넘는다. 그러나 그 한계를 넘는 방식이 인간을 드러낸다. 상상력은 인간이 가진 가장 강한 힘이지만 그 힘이 향하는 방향은 언제나 인간의 몫이다. 상상력은 가장 강력하기에 가장 위험하다.
상상력은 인간이 가진 가장 강한 힘이지만 바로 그 이유 때문에 가장 조심스럽게 다뤄져야 하는 힘이기도 하다. 메리 셸리는 상상력을 무조건적인 축복으로 칭송하지 않았다. 그녀가 바라본 상상력은 언제나 양면성을 지니고 있었다. 상상은 인간을 한계 밖으로 데려가지만 동시에 인간을 길게 만들 수도 있다. 강력한 힘일수록 방향이 중요하듯 상상력 역시 어디를 향하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결과를 만들어낸다. 상상은 인간에게 가능하다는 감각을 준다. 이 감각은 인간을 움직이게 하는 원동력이 된다. 불가능해 보였던 것을 가능성으로 바꾸고 시도조차 하지 않았던 영역에 발을 들이게 만든다. 그러나 메리 셸리는 바로 이 지점에서 위험을 감지했다. 가능하다는 생각이 곧바로 실행으로 이어질 때 그 사이에 반드시 있어야 할 질문이 사라지기 때문이다. 가능한가? 라는 질문과 해도 되는가? 라는 질문은 전혀 다른 차원에 속한다. 상상력은 인간에게 자신이 가진 힘을 과대평가하게 만들기도 한다. 상상은 결과를 단순화시키고 과정의 복잡함을 흐리게 만든다. 인간은 상상 속에서 모든 변수를 통제할 수 있다고 느끼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메리 셸리는 인간이 상상 속에서 느끼는 전능감이 현실로 옮겨질 때 가장 큰 파열이 일어난다고 보았다. 상상은 사고의 영역에서는 자유롭지만 현실에서는 반드시 책임을 동반해야 하기 때문이다. 상상력이 위험해지는 순간은 인간이 그 힘을 중립적이라고 착각할 때다. 상상은 도구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인간의 가치관을 그대로 반영한다. 무엇을 상상하는지, 어떤 결과를 떠올리는지, 무엇을 생략하는지에 따라 상상의 윤리는 결정된다. 메리 셸리는 상상력이 결코 무색무취한 능력이 아니라고 보았다. 상상은 언제나 인간의 욕망과 두려움, 지배 욕구와 회피 심리를 함께 드러낸다. 상상력은 때로 인간에게 속도를 요구한다. 지금 하지 않으면 늦는다는 압박, 먼저 도달해야 한다는 경쟁의식. 이 속도는 상상을 더욱 매력적으로 보이게 만든다. 그러나 메리 셸리는 속도가 붙은 상상력일수록 위험하다고 경고했다. 사고가 따라가지 못하는 실행은 통제 불가능한 결과를 낳기 때문이다. 상상은 본래 사유의 영역에서 충분히 머물러야 한다. 생각이 숙성되기 전에 행동이 앞서 나가면 상상은 통찰이 아니라 충동이 된다. 또한 상상력은 인간에게 타인을 객체로 바라보게 할 위험을 안고 있다. 상상이 개인의 목표와 결합될 때 타인은 수단으로 축소되기 쉽다. 메리 셸리는 인간이 무엇인가를 만들어내는 과정에서 가장 쉽게 놓치는 것이 바로 타인의 존엄이라고 보았다. 상상 속에서는 모든 것이 설계 가능한 요소가 되지만 현실의 존재는 설계도가 아니다. 상상력이 윤리와 분리되는 순간 인간은 타인을 고려하지 않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된다. 상상력의 위험성은 그것이 실패를 예측하지 않으려는 경향에서도 드러난다. 상상은 성공을 선명하게 그리지만 실패의 결과는 흐릿하게 만든다. 인간은 자신의 상상 속에서 언제나 중심에 서 있으며 그 상상이 무너졌을 때의 책임은 잘 떠올리지 않는다. 메리 셸리는 이 선택적 상상이야말로 가장 위험하다고 보았다. 실패를 상상하지 않는 상상력은 준비되지 않은 힘이며 그 힘은 언제든 파괴로 변할 수 있다. 그러나 메리 셸리는 상상력의 위험을 이유로 그것을 억압하자고 말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녀는 위험하기 때문에 더 깊은 성찰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상상은 제거해야 할 것이 아니라 다뤄야 할 것이다. 인간은 상상력을 포기할 수 없다. 그렇다면 필요한 것은 통제가 아니라 책임이다. 상상력의 크기에 비례하는 윤리적 감수성, 그 균형이 중요하다. 상상력은 인간에게 선택의 힘을 준다. 그러나 그 선택에는 늘 결과가 따른다. 메리 셸리는 인간이 상상한 세계를 현실로 끌어올리는 순간 더 이상 상상 뒤에 숨을 수 없다고 보았다. 상상은 사고의 자유를 주지만 실행 이후에는 자유가 아니라 책임이 남는다. 이 전환을 인식하지 못할 때 상상력은 가장 잔인한 힘이 된다. 상상은 인간을 고양시키는 동시에 시험한다. 인간이 자신의 상상에 도취될수록 스스로를 절제할 능력이 필요한 순간이 찾아온다. 메리 셸리는 상상력이 강한 인간일수록 더 엄격한 자기 성찰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자신이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가 아니라 어디에서 멈춰야 하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힘, 그것이 상상력과 함께 길러져야 할 능력이다. 상상력은 인간을 위대하게 만들 수 있다. 그러나 그 위대함은 방향을 잃는 순간 재앙이 된다. 메리 셸리는 상상력을 두려워하지 말되 결코 가볍게 여기지 말라고 말한다. 가장 강한 힘은 언제나 가장 큰 책임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상상력은 책임을 요구한다. 상상력은 자유로워 보이지만 결코 가벼운 힘이 아니다. 메리 셸리가 바라본 상상력은 언제나 책임이라는 그림자를 동반했다. 상상은 인간에게 무엇이든 가능하다는 감각을 주지만
동시에 그 가능성에 대한 대가를 요구한다. 상상하는 순간 인간은 이미 선택의 문턱에 서게 된다. 떠올렸다는 사실만으로도 그 결과에 대한 사유를 회피할 수 없게 되기 때문이다. 인간은 흔히 상상을 사고의 영역에만 머무르는 것으로 여긴다. 생각은 자유롭고 책임은 행동에서만 발생한다고 믿는다. 그러나 메리 셸리는 이 구분이 위험하다고 보았다. 상상은 행동의 씨앗이며 행동은 상상의 연장이다. 무엇을 상상했는지는 결국 무엇을 하게 될지를 결정한다. 상상은 이미 방향을 품고 있으며 그 방향은 언젠가 현실을 향해 움직인다. 상상력의 책임은 결과가 아니라 과정에서 시작된다. 메리 셸리는 인간이 결과에만 책임을 지려는 태도를 경계했다. 이미 벌어진 일에 대한 책임은 늦다. 진정한 책임은 상상하는 순간 실행을 고민하는 단계에서 요구된다. 인간은 자신이 만들어낼 변화의 파급력을 미리 떠올릴 수 있는 존재다. 그렇다면 그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는 것은 무지가 아니라 회피다. 상상력은 인간에게 선택지를 제공하지만 동시에 선택 기준을 묻는다. 왜 이것을 상상하는가? 누구를 위해 이 가능성을 떠올리는가? 이 상상이 현실이 되었을 때 누가 그 결과를 감당하게 되는가? 메리 셸리는 이 질문들이 상상력의 윤리를 형성한다고 보았다. 상상은 결코 개인의 내부에서만 끝나는 일이 아니다. 상상은 사회로 흘러가고 타인의 삶에 영향을 미친다. 상상력의 책임을 벗어나려 할 때 인간은 스스로를 속이기 시작한다. 아직은 생각일 뿐이다. 실행한 사람이 책임질 문제다. 나는 단지 가능성을 제시했을 뿐이다. 이러한 말들은 상상과 행동 사이의 인위적인 거리를 만들려는 시도다. 그러나 메리 셸리는 이 거리가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상상은 이미 행동의 일부이며 생각은 이미 세계의 흔적을 남긴다. 책임 없는 상상은 타인을 도구로 만들 위험을 안고 있다. 상상 속에서는 모든 것이 설계 가능해 보인다. 변수는 제거되고 저항은 생략된다. 그러나 현실에는 상상이 고려하지 않은 고통과 맥락이 존재한다. 메리 셸리는 인간이 자신의 상상을 완성하기 위해 타인의 삶을 부차적인 요소로 취급하는 순간 윤리가 무너진다고 보았다. 상상은 인간을 확장시키는 힘이지만 그 확장이 타인을 압도하는 방식이어서는 안 된다. 메리 셸리가 말한 책임은 법적 책임이나 제도적 책임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그녀가 강조한 책임은 도덕적 감수성이다. 자신의 상상이 현실에 닿기 전 그 상상이 만들어낼 관계와 고립, 상처와 변화까지 함께 떠올릴 수 있는 능력. 상상력은 미래를 보는 힘이지만 그 미래에는 반드시 인간이 존재한다. 인간 없는 상상은 공허하며 인간을 해치는 상상은 결국 인간성을 파괴한다. 책임 있는 상상력은 속도를 늦춘다. 즉각적인 실행보다 숙고를 선택하고 성과보다 여파를 고려한다. 메리 셸리는 인간이 상상력을 사용할수록 조급해질 가능성이 커진다고 보았다. 가능성이 보이는 순간 멈추는 일이 가장 어려워진다. 그러나 책임은 멈출 수 있는 능력에서 시작된다. 상상력의 진정한 성숙은 속도를 조절하는 데 있다. 상상력은 인간에게 권력을 준다. 무언가를 만들어낼 수 있는 힘, 변화를 설계할 수 있는 힘. 그러나 권력에는 언제나 책임이 따른다. 메리 셸리는 상상력을 가진 인간이 스스로를 무력한 존재로 가장하는 태도를 경계했다. 나는 단지 생각했을 뿐이다 라는 말은 상상력의 힘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변명이다. 상상할 수 있다는 것은 이미 영향력을 가진 존재라는 뜻이다. 책임은 상상력을 제한하지 않는다. 오히려 상상력을 인간답게 만든다. 책임이 없는 상상은 폭주하지만 책임이 있는 상상은 방향을 가진다. 메리 셸리는 인간이 상상력을 포기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도 상상력을 성찰해야 하는 이유도 모두 여기에 있다고 보았다. 상상력은 인간을 자유롭게 하지만 그 자유는 방임이 아니라 선택이다. 상상은 인간에게 묻는다. 이 가능성을 끝까지 떠안을 준비가 되어 있는가? 이 질문에 답하지 않는 상상은 미완성이다. 메리 셸리는 인간이 상상력의 크기만큼 책임의 깊이를 갖추지 못할 때 가장 큰 비극이 발생한다고 보았다. 상상은 힘이지만 그 힘을 다루는 태도가 인간의 수준을 결정한다. 상상력은 인간이 가진 가장 강한 힘이다. 그리고 그 힘은 언제나 책임을 요구한다. 책임을 회피하는 상상은 인간을 위대하게 만들지 않는다. 책임을 감당하는 상상만이 인간을 성장시킨다. 상상력은 고독에서 태어난다. 상상력은 언제나 다수의 중심에서 태어나지 않는다. 메리 셸리는 상상력이 환호 속에서 자라는 힘이 아니라 침묵 속에서 자라는 힘이라고 보았다. 새로운 생각은 늘 낯설고 낯선 것은 즉각적인 이해를 얻지 못한다. 그래서 상상은 처음부터 고독을 동반한다. 아직 공유되지 않은 생각, 아직 언어로 완전히 옮겨지지 않은 감각은
혼자의 내면에서 오래 머문다. 상상력은 외로움을 견디는 능력과 깊이 연결되어 있다. 다수가 보고 있는 것과 다른 것을 떠올리는 순간 인간은 자연스럽게 무리에서 한 발 떨어진 위치에 서게 된다. 메리 셸리는 이 분리를 실패로 보지 않았다. 오히려 상상력이 작동하고 있다는 증거로 보았다. 상상은 언제나 아직의 영역에 머물기 때문에 당장의 공감을 기대하기 어렵다. 고독은 상상력의 적이 아니다. 오히려 상상력은 고독 속에서 더 명확해진다. 소음이 사라지고 즉각적인 반응이 차단될 때 사고는 깊어진다. 메리 셸리는 인간이 끊임없이 타인의 시선을 의식할수록 상상력이 약해진다고 보았다. 상상은 평가받기 위해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상상은 먼저 성립되어야 하고 그 다음에야 공유될 수 있다. 상상력의 고독은 단순한 외로움과 다르다. 그것은 관계의 부재가 아니라 사고의 선행에서 비롯된 고독이다. 메리 셸리는 상상하는 인간이 종종 오해받는 이유를 여기에 두었다. 아직 말로 설명되지 않은 생각은 쉽게 왜곡되고 아직 증명되지 않은 가능성은 쉽게 부정된다. 이 과정에서 상상하는 인간은 침묵을 선택하게 된다. 침묵은 도피가 아니라 보호다. 고독은 상상력의 시간을 제공한다. 즉각적인 반응이 요구되지 않을 때 사고는 스스로를 정리할 여유를 얻는다. 메리 셸리는 상상력이 성급하게 세상 밖으로 나올수록 위험해진다고 보았다. 충분히 숙성되지 않은 상상은 방향을 잃기 쉽고 오해를 낳기 쉽다. 고독은 상상을 가두는 공간이 아니라 상상을 성숙시키는 공간이다. 그러나 상상력의 고독은 언제나 편안하지만은 않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이해받기를 원한다. 자신의 생각이 공감받지 못할 때 인간은 흔들린다. 메리 셸리는 이 흔들림이 상상력을 포기하게 만드는 가장 큰 요인이라고 보았다. 아무도 이해하지 못한다면 이 생각은 잘못된 것이 아닐까? 이 질문 앞에서 많은 상상은 사라진다. 상상력은 고독을 견디지 못하면 성장하지 못한다. 메리 셸리는 상상력의 고독을 선택의 문제로 보았다. 상상을 계속할 것인가 아니면 안정을 선택할 것인가? 다수와 보조를 맞추는 길은 편안하지만 상상은 그 길을 벗어나게 만든다. 고독은 대가이며 동시에 증명이다. 상상하는 인간은 자신이 아직 도착하지 않은 미래를 향해 걷고 있다는 사실을 이 고독으로 확인한다. 상상력은 고독 속에서 윤리와 만난다. 타인의 시선이 사라질 때 인간은 자신의 생각을 가장 솔직하게 마주한다. 메리 셸리는 이 순간이 상상력의 방향을 결정한다고 보았다. 고독 속에서 인간은 스스로에게 묻게 된다. 이 상상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 이 가능성은 무엇을 희생시키는가? 이러한 질문은 집단의 열기 속에서는 쉽게 묻히지만 고독 속에서는 피할 수 없다. 상상력의 고독은 인간을 겸손하게 만든다. 자신의 생각이 아직 불완전하다는 사실을 인정하게 하고 쉽게 결론을 내리지 않게 한다. 메리 셸리는 상상력이 오만해지는 순간을 경계했다. 고독을 통과하지 않은 상상은 자기 확신만 남기기 쉽다. 반면 고독을 견딘 상상은 스스로의 한계를 알고 있다. 이 인식이 상상력을 더 단단하게 만든다. 또한 고독은 상상력의 진정성을 시험한다. 타인의 박수 없이도 계속 떠올릴 수 있는 생각인가? 아니면 인정이 사라지는 순간 함께 사라질 생각인가? 메리 셸리는 이 질문이 상상력의 생명력을 가른다고 보았다. 상상은 칭찬을 먹고 자라지 않는다. 상상은 필요성에서 자란다. 상상력의 고독은 끝이 아니다. 그것은 연결을 위한 준비 단계다. 충분히 숙성된 상상은 결국 언어를 얻고 타인에게 전달될 수 있는 형태를 갖춘다. 메리 셸리는 상상력이 고독에서 시작되지만 고독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고 보았다. 상상은 언젠가 세상과 만난다. 다만 그 만남은 준비된 순간에 이루어져야 한다. 상상력은 고독을 요구하지만 고립을 목적지로 삼지 않는다. 고독은 통과해야 할 과정이며 상상력의 깊이를 결정하는 시간이다. 메리 셸리는 인간이 고독을 두려워하지 않을 때 상상력은 비로소 자기 형태를 갖춘다고 보았다. 고독은 상상력의 그림자가 아니라 상상력을 증명하는 배경이다. 상상력은 고독에서 태어난다. 그리고 그 고독을 견딘 만큼 더 멀리 도달한다. 상상력은 인간의 내면을 드러낸다. 상상력은 바깥 세계를 향해 뻗어나가는 힘처럼 보이지만 그 시작은 언제나 인간의 내면에 있다. 메리 셸리는 상상력을 통해 인간이 무엇을 만들어내는가 보다 무엇을 떠올리는가가 그 인간을 더 정확히 설명한다고 보았다. 상상은 인간이 스스로에게 가장 솔직해지는 영역이며 숨기고 싶은 욕망과 인정하지 않으려는 두려움까지 함께 드러낸다. 인간은 말로는 쉽게 자신을 꾸민다. 가치와 신념을 선언하고 도덕을 설명하며 합리적인 이유를 붙인다.
그러나 상상 속에서는 이런 포장이 쉽게 벗겨진다. 상상은 검열되지 않은 사고의 흐름이기 때문이다. 메리 셸리는 인간이 무엇을 상상하는지를 보면 그 사람이 무엇을 원하는지, 무엇을 두려워하는지, 무엇을 피하고 싶은지까지 알 수 있다고 보았다. 상상은 인간의 내면을 숨김없이 반영하는 거울이다. 상상력은 인간의 욕망을 가장 먼저 드러낸다. 아직 말로 꺼내기 전, 행동으로 옮기기 전, 욕망은 상상 속에서 먼저 모습을 드러낸다. 인간은 자신이 무엇을 갈망하는지 정확히 알지 못한 채 살아가지만 상상은 그 무의식을 표면으로 끌어올린다. 메리 셸리는 이 점에서 상상력을 위험하면서도 정직한 힘으로 보았다. 정직하다는 것은 때로 불편하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상상력은 두려움 역시 숨기지 않는다. 인간은 두려움을 외면하려 하지만 상상은 그 두려움을 끊임없이 재현한다. 실패에 대한 공포, 고립에 대한 불안, 통제력을 잃는 것에 대한 두려움. 메리 셸리는 상상 속에서 반복되는 공포가 인간이 직면해야 할 과제라고 보았다. 상상은 인간에게 무엇이 가장 무서운가를 묻는다. 이 질문에 답하지 않는 한 인간은 같은 불안을 반복하게 된다. 상상력은 인간의 윤리 수준을 드러내기도 한다. 어떤 상상은 타인을 고려하지 않는다. 어떤 상상은 타인의 고통을 지워버린다. 메리 셸리는 상상이 어디까지 타인을 포함하는지를 통해 그 상상의 도덕적 깊이를 판단할 수 있다고 보았다. 상상 속에서조차 타인의 존재를 배제하는 인간은 현실에서도 타인을 고려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상상은 사고의 리허설이며 윤리의 예행 연습이다. 상상력은 자기 합리화의 도구가 되기도 한다. 인간은 상상을 통해 자신의 선택을 정당화한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미래를 특정한 방향으로만 그려보며 다른 가능성을 지워버린다. 메리 셸리는 이러한 선택적 상상이 인간을 가장 쉽게 속인다고 보았다. 상상은 자유롭지만 인간은 그 자유를 사용해 스스로에게 유리한 이야기만 반복할 수 있다. 이때 상상력은 성찰이 아니라 변명이 된다. 그러나 상상력은 동시에 자기 성찰의 가장 강력한 통로이기도 하다. 인간은 자신의 행동보다 상상 속 반응에서 더 많은 진실을 발견한다. 어떤 장면을 떠올렸을 때 느껴지는 불편함, 어떤 가능성을 상상할 때 생기는 저항감. 메리 셸리는 이 감정들이 인간의 도덕적 나침반이라고 보았다. 상상은 단순히 이미지를 만드는 행위가 아니라 감정과 판단이 동시에 작동하는 복합적인 사고다. 상상력은 인간이 스스로를 시험하는 공간이다. 타인의 시선이 없는 곳에서 인간은 가장 솔직한 선택을 떠올린다. 메리 셸리는 인간이 상상 속에서 어떤 결정을 내리는지를 주의 깊게 보았다. 그 선택은 현실에서의 행동보다 더 정확하게 인간의 본성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현실에서는 제약과 계산이 개입되지만 상상 속에서는 욕망이 먼저 움직인다. 이 때문에 상상력은 인간에게 불편한 질문을 던진다. 정말 이것을 원하는가? 이 결과를 감당할 수 있는가? 이 상상은 누구를 배제하고 있는가? 메리 셸리는 이 질문을 회피하는 인간이 결국 자신의 내면을 외면하게 된다고 보았다. 상상은 도망칠 수 없는 자기 내면의 장이다. 상상력은 인간을 분열시키기도 한다. 이상과 현실, 욕망과 윤리, 가능성과 책임 사이에서 인간은 흔들린다. 메리 셸리는 이 분열을 인간다움의 증거로 보았다. 상상력이 없는 인간은 갈등하지 않는다. 그러나 갈등하지 않는 삶은 성찰하지 않는 삶이기도 하다. 상상은 인간을 불안하게 만들지만 그 불안은 성장의 조건이다. 상상력은 인간이 스스로를 이해하도록 돕는다. 무엇을 바꾸고 싶은지, 무엇을 지키고 싶은지, 무엇을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메리 셸리는 상상력을 통해 인간이 자신의 윤리적 경계를 확인한다고 보았다. 상상은 인간이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동시에 어디서 멈춰야 하는지를 드러낸다. 상상력은 인간의 내면을 비춘다. 그 빛은 때로 눈부시고 때로 불편하다. 그러나 그 빛을 외면하지 않을 때 인간은 비로소 자신을 이해하게 된다. 기술의 시대일수록 상상력은 더 위험해진다. 기술이 발전할수록 상상력은 더 빠르게 현실에 닿는다. 메리 셸리가 살던 시대에도 상상력은 강력한 힘이었지만 오늘날 그 힘은 이전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즉각적인 결과를 낳는다. 상상은 더 이상 머릿속에 오래 머무르지 않는다. 아이디어는 곧바로 실행되고 구상은 즉시 구현되며 생각은 곧 시스템이 된다. 이 속도는 상상력을 매혹적으로 만들지만 동시에 가장 위험한 상태로 끌어올린다. 상상력이 위험해지는 이유는 그것이 현실이 되기까지의 거리가 짧아졌기 때문이다. 메리 셸리는 상상이 숙고의 시간을 필요로 한다고 보았다. 그러나 기술은 그 시간을 압축한다. 상상과 실행 사이에 놓여야 할 질문들, 윤리적 점검, 결과에 대한 가정들이 생략되기 쉬운 환경이 만들어진다.
이때 상상력은 더 이상 사유의 힘이 아니라 가속 장치가 된다. 기술은 상상력에 권한을 부여한다. 무언가를 상상하는 순간 그것을 실현할 수 있는 수단이 곁에 놓인다. 이 상황에서 인간은 쉽게 착각한다. 할 수 있다는 말이 해도 된다는 말로 변질된다. 메리 셸리는 바로 이 전환을 가장 경계했다. 능력의 확장은 곧 책임의 확장을 의미하지만 인간은 종종 그 비례 관계를 잇는다. 기술의 시대의 상상력은 집단적 힘이 된다. 한 사람의 상상이 개인의 영역에 머물지 않고 순식간에 사회적 영향력을 갖게 된다. 메리 셸리는 상상력이 사회로 확장될수록 개인의 도덕적 판단이 더욱 중요해진다고 보았다. 왜냐하면 상상의 결과는 더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상상은 더 이상 사적인 사고가 아니라 공적 결과를 낳는 출발점이 된다. 기술은 상상력을 효율의 언어로 바꾼다. 더 빠르게, 더 많이, 더 정확하게. 이러한 기준은 상상을 단순화한다. 복잡한 맥락과 인간의 감정, 예측 불가능한 여파는 효율의 이름으로 밀려난다. 메리 셸리는 이 단순화가 상상력을 위험하게 만든다고 보았다. 상상은 본래 복합적인 사고인데 기술은 그것을 기능으로 축소하려 한다. 상상력이 기술과 결합할 때 인간은 자신이 만든 것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한다. 결과는 예상보다 빨리 나타나고 여파는 상상보다 넓게 퍼진다. 메리 셸리는 인간이 이 시차를 인식하지 못할 때 가장 큰 혼란이 발생한다고 보았다. 상상은 이미 다음 단계로 넘어갔지만 인간의 윤리는 아직 이전 단계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다. 기술은 상상력에 객관성을 부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인간의 가치관을 증폭시킨다. 어떤 상상이 기술로 구현되는지는 중립적인 선택이 아니다. 선택에는 늘 기준이 있으며 그 기준은 인간의 욕망과 두려움을 반영한다. 메리 셸리는 기술이 상상력을 가릴 수는 있어도 그 방향성을 바꾸지는 못한다고 보았다. 기술은 상상력의 거울이자 확성기다. 기술의 시대의 상상력은 더 많은 사람을 배제할 위험도 안고 있다. 효율과 최적화를 중심으로 한 상상은 기준에서 벗어난 존재를 쉽게 제거 대상으로 만든다. 메리 셸리는 상상력이 인간을 구분하고 분류하기 시작하는 순간 윤리가 붕괴된다고 보았다. 상상은 본래 가능성을 넓히는 힘이지만 잘못 사용되면 가능성을 닫는 힘이 된다. 상상력의 속도가 빨라질수록 멈추는 능력은 더 중요해진다. 메리 셸리는 인간이 상상력을 통제해야 한다고 말하지 않았다. 대신 상상력 앞에서 스스로를 통제할 수 있어야 한다고 보았다. 기술이 상상을 즉각 실행 가능하게 만들수록 인간에게 필요한 능력은 속도가 아니라 절제다. 멈춤은 상상력을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상상력을 인간의 손에 다시 돌려놓는 행위다. 기술은 상상력의 결과를 되돌릴 수 없게 만든다. 한번 구현된 시스템, 한번 확산된 개념은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 메리 셸리는 이 피가 역성을 깊이 인식했다. 상상이 현실이 되는 순간 그것은 더 이상 사고의 대상이 아니라 환경이 된다. 환경이 된 상상은 인간의 삶을 규정한다. 그렇기에 상상은 실행되기 전 가장 엄격한 질문을 통과해야 한다. 기술의 시대의 상상력은 인간의 시험대가 된다. 얼마나 멀리 갈 수 있는지가 아니라 어디에서 멈출 수 있는지가 인간의 성숙을 드러낸다. 메리 셸리는 인간이 상상력의 힘을 키울수록 그 힘을 다루는 태도 역시 함께 성장해야 한다고 보았다. 기술은 상상력을 강화하지만 윤리를 대신해 주지는 않는다. 상상력은 여전히 인간이 가진 가장 강한 힘이다. 그러나 기술의 시대에 그 힘은 더 위험해진다. 그 위험을 인식하는 순간 상상력은 다시 인간의 것이 된다. 상상력의 진짜 힘은 태도에 있다. 상상력은 인간이 가진 가장 강한 힘이다. 그러나 메리 셸리는 그 힘의 크기보다 그 힘을 다루는 인간의 태도에 더 주목했다. 상상력은 그 자체로 선하지도 위험하지도 않다. 그것은 방향을 갖지 않은 에너지와 같다. 어디로 흐를지는 전적으로 인간의 선택에 달려있다. 메리 셸리의 사상에서 상상력의 진짜 가치는 무엇을 상상할 수 있는가가 아니라 그 상상을 어떤 태도로 받아들이는가에 의해 결정된다. 상상력은 인간에게 자유를 준다. 아직 존재하지 않는 가능성을 떠올릴 자유, 지금의 질서를 의심할 자유, 다른 미래를 구상할 자유. 그러나 이 자유는 방임이 아니다. 메리 셸리는 자유가 무제한일 때 오히려 인간이 가장 위험해진다고 보았다. 자유에는 기준이 필요하고 그 기준은 외부가 아니라 인간 내부에서 형성되어야 한다. 상상력 앞에서의 태도는 곧 인간의 윤리적 수준을 드러낸다. 상상력의 태도는 겸손에서 시작된다. 자신이 떠올린 가능성이 전부가 아닐 수 있다는 인식, 자신의 사고가 완전하지 않다는 인정. 메리 셸리는 상상력이 오만해지는 순간을 가장 경계했다.
상상에 도취된 인간은 자신의 생각을 절대화하고 다른 목소리를 방해물로 여기기 시작한다. 그러나 겸손한 상상력은 질문을 남긴다. 내가 보지 못한 것은 무엇인가? 이 질문이 사라지는 순간 상상력은 톡선으로 변한다. 태도는 또한 멈춤의 능력으로 드러난다. 상상은 본래 멈출 수 없는 힘처럼 느껴진다. 떠올리는 순간 더 나아가고 싶어지고 끝을 보고 싶어진다. 그러나 메리 셸리는 멈출 줄 아는 상상력이야말로 성숙한 상상력이라고 보았다.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가 아니라 어디서 멈춰야 하는지를 아는 힘. 그 판단은 기술이 대신해주지 않으며 사회가 대신 내려주지도 않는다. 그것은 오직 인간의 태도에서 나온다. 상상력의 태도는 공감으로 이어진다. 메리 셸리는 상상력이 인간을 고립시키는 힘이 아니라 제대로 사용될 경우 인간을 연결하는 힘이 될 수 있다고 보았다. 상상은 타인의 입장을 사고 속에서 경험하게 하고 자신의 결정이 미칠 영향을 미리 떠올리게 한다. 그러나 이 공감은 자동으로 생기지 않는다. 타인을 상상 속에 포함시키려는 의지가 있을 때만 가능하다. 태도 없는 상상은 자기중심적이지만 태도를 가진 상상은 관계를 만든다. 상상력의 태도는 책임을 받아들이는 방식에서도 드러난다. 상상은 결과를 약속하지 않지만 결과의 가능성은 이미 내포한다. 메리 셸리는 인간이 상상한 세계가 현실이 되었을 때 그 결과를 외면하지 않는 태도를 요구했다. 의도하지 않았다는 말은 책임을 줄여주지 않는다. 상상할 수 있었다면 고려할 수도 있었기 때문이다. 태도는 사과의 말이 아니라 사유의 깊이로 증명된다. 상상력은 인간을 시험한다. 권력을 쥐었을 때 어떻게 행동하는지, 가능성이 보일 때 어떤 기준으로 선택하는지. 메리 셸리는 상상력이 인간의 본성을 가장 분명하게 드러내는 순간은 그 힘을 실제로 사용할 수 있을 때라고 보았다. 상상은 인간을 위대하게 만들 수도 있지만 그 위대함이 인간성을 해치지 않는지는 전적으로 태도에 달려있다. 상상력의 태도는 결국 인간이 어떤 존재가 되기를 원하는지에 대한 대답이다. 더 많은 것을 만들어내는 존재인가, 아니면 더 책임있게 선택하는 존재인가? 메리 셸리는 이 둘이 반드시 충돌한다고 보지 않았다. 다만 책임 없는 확장은 언제나 파괴로 이어진다고 보았다. 상상력은 인간을 앞으로 나아가게 하지만 그 방향을 잃는 순간 인간은 자신이 만든 것에 의해 규정된다. 상상력은 인간에게 질문을 던진다. 당신은 이 힘을 어떤 사람으로서 사용할 것인가? 이 질문에는 정답이 없다. 그러나 태도는 남는다. 메리 셸리는 인간이 이 질문을 끝까지 붙들고 있을 때 상상력은 비극이 아니라 성장이 된다고 보았다. 질문을 놓지 않는 태도, 그것이 상상력을 인간의 것으로 유지시키는 유일한 방법이다. 상상력은 인간이 가진 가장 강한 힘이다. 그러나 그 힘의 진짜 크기는 얼마나 멀리 갈 수 있는지가 아니라 얼마나 인간답게 다룰 수 있는지에 의해 결정된다. 메리 셸리의 사상은 우리에게 이렇게 남는다. 상상력은 위험할 만큼 강력하지만 그 힘을 책임과 공감, 절제로 감싸 안을 수 있을 때 비로소 인간의 미래가 된다.